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심우정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했죠. 이건 사실 굉장히 추잡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검찰이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일을 법원 쪽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폭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폭발력이 커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이 폭발력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 입장도 한국을 예전과 달리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하고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관련 요직에 뭐 30대의 굉장히 젊은 브레인들, 굉장히 명문대를 나온 전문가들을 지금 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이 이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뭐 보통 일도 아니고 이게 내란수괴란 말이에요. 이게 살벌한 거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넣으라고 지시했다. 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란 스토리가 막 퍼져나간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어도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내란이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해체하려고 했다는 것이 핵심 주제인데 이것과 관련된 게 다 거짓이라는 게 지금 밝혀진 상태거든요. 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원래 했던 말이 국회의원 끌어내가 아니라 요원 빼내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또한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된 거란 말이에요.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말이죠. 이때까지 한 게 위법 수사란 말이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사실상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의 기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만든 엉터리 수사 서류와 공수처가 불법 구금한 신병을 이어받아서 검찰이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러고 무슨 검찰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뭐 공수처야 뭐 또라이들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 했다라고 치더라도 검찰이 뭐 이 지경까지 타락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함에도 내란수괴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한 1월 26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창녀가 된 날입니다. 네, 저 관상이 아깝네, 심우정 씨.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고민도 없이 오직 자기 한 몸의 안위를 위해 폭탄 돌리기를 한 날이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우정이 무슨 계산을 했을까?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심우정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석방을 하면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 경우 이제 내란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수사는 특검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다. 이게 이런 거는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다라고 그 당시에 발언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입니다. 차라리 지금의 엉터리 기소로 법원을 향해 폭탄 돌리게 하는 편이 낫다. 그럼 법원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 내란특검법에 시다발이가 되느니 지금 상태의 엉터리 기소를 가지고 엉터리 기소장을 가지고 그냥 폭탄을 돌려버리는 게 낫다. 그런데 이게 뭐 겉으로 보면 윤 대통령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지랖이거든요.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오지랖이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맞죠. 이번엔 이슈가 뭐냐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기소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딱 이 이슈라고요. 그럼 이 이슈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것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종중민주당의 장악한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란특검이 돌아간다면 그건 또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돼요. 그거를 걱정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내란 수괴로 기소한다?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다? 이건 거의 뭐 검찰이 뭐 거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해서 본질적인 원칙적인 문제를 뭉개는 것은 결국 검찰이란 조직이 벨도 원칙도 없는 창녀질을 한 거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모든 강은 바다로 모인다. 근데 모든 폭탄은 법원과 헌재로 모인다입니다. 매스미디어, 경찰, 공수처, 영장발부법원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이 어떤 안전 밸브가 있고 게이트키퍼가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맨 마지막 모든 하중의 맨 마지막 공판법원과 헌재로 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무너질 때 보면요. 하중이 분산돼 있을 때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어떤 부분이 끊어졌다든지 어떤 부분이 뭐 녹이 많이 쓸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중의 어떤 특정 포인트에 이렇게 집중이 돼버리면 구조물이 무너진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언론이 사냥개가 되고 경찰이 사냥개가 되고 국수본이 사냥개가 되고 영장법원이 사냥개가 되고 이제 검찰총장, 검찰이 사냥개가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법원과 헌재밖에 안 남아요. 법원과 헌재로 모든 하중이 다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시스템 붕괴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시스템 붕괴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당장 눈앞에 모면하려고 폭탄 돌린 거예요, 법원으로. 그래서 심우정이 이게 못할 짓 한 거다. 제가 2+4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검찰이 끼어들어서 2+5입니다. 이게 지금 양쪽의 큰 기둥 두 개는 조중동 등 매스미디어하고 종중국회죠. 민주당에 의한 종중국회. 그럼 중간에 이 사냥개들이 뛰는 게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제 검찰, 대부분의 헌법재판관, 일부 판사, 이게 중간에 뛰는 사냥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2+4 구조, 2+5 구조죠, 이제. 검찰이 이제 끼어드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공수처나 국수본, 검찰, 뭐 헌재, 뭐 법원 이런 데가 게이트키핑을 해주고 또 저기 언론이 게이트키핑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전 밸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이제 그 하중이 전부 법원과 헌재에 몰리는 그런 일을 뜻해요. 이게 윤 대통령 이제 그 구속 기소가 이게 앞에 캄캄할 정도로 암담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일반 시민들은 결국 2+5 음모 카르텔 앞에서 무력하게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모욕감을 느끼는 참담한 심정이죠.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제법 잘 나가는 전문직들이 지금 이 5개, 이게 만약에 매스미디어까지 하면 6개가 하나도 안전 밸브로 작동을 안 하고 하나도 게이트키핑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럼 이게 시스템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무너진 시스템, 개걸레된 시스템, 너희는 국민이니까 그냥 참고 살아. 까불면은 다 폭도로 규정해서 다 몽땅 잡아넣을 거야. 뭐 이런 그 얼굴에다 대고 이제 그 똥을 뿌리는 것 같은 좀 그런 심정이 들죠. 참담한 심정이 들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담대하게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지금 저는 이제 2016년 그 박 대통령 탄핵 그때부터 투쟁을 해서 2017년 3월 10일 날 인용되고 3월 11일 날 발작을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하마터면 한 3, 4년 감옥에 있을 뻔했어요. 근데 경찰이 잘못 위증한 거를 제가 증명을 해서 나왔는데 예. 집행유예로 운 좋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아요. 이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게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퍼져나간 거예요. 제가 이걸 일찌감치부터 개미소관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누구든지 이걸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 사람이 조선일보보다 파워가 강하죠. 전한길 그 한국사 일타 강사 그 양반이 조선일보보다 파워가 강하다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의 이제 그 5,000년 전 문자의 발명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역사에서는 보통 이제 5,200년 전 지금 이제 그 이라크 남부 그 수메르에서 문자가 발명된 걸로 봐요. 문자가 처음 출현한 걸로. 그러니까 5,000년 전 문자 발명보다 더 큰 사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80억 명에 이르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부 엮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이런 걸 뜻하니까. 따라서 조중동 같은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세뇌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일 진행되면서 이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은 이거는 굉장히 심도가 깊어질 겁니다. 이거 계속 진행돼요. 두 번째는 뭐냐? 윤 대통령이 결기와 진정성을 증명하면서 제가 윤 대통령의 12.12 그거 나오고 그 담화 나오고 진정성, authenticity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증명되면서 자유공화 진영의 상징 아이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와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연쇄살인범이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로직이 있고 그래서 연쇄살인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진정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흉악범들이 팬덤이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그 닥터 하니발 같은 자들이 양들의 침묵. 이재명의 팬덤이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재명의 반사회성,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 근데 보면은 저 인간 목숨 걸었네. 이런 데서 이재명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행태. 김어준의 다 모든 것을 다 그 감내하고 막 일 저지르는 그 행태에 대해서 진정성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낙곰수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병적인 진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우리 자유공화 쪽에서 이런 그 목숨 내놓은 진정성을 자유공화 버전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요. 별로. 그게 드물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그냥 보통 인물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퍽 튀어나온 거예요. 감격하죠. 저도 감격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2.12 담화 이후로 이건 진정성과 결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버전의 진정성이 처음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진영의 상징 아이콘 지도자로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원래 이제 운동이 이렇게 에너지가 급팽창하면요. 분열하는 원심력도 커져요. 파이가 커지니까 막 쪼개지려는 게 있죠. 근데 가운데 기둥, 윤석열이라는 이 깃발, 상징, 아이콘, 지도자가 딱 가운데 서니까 이게 이 에너지 자체, 대중운동 에너지가 급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원심력이 크게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이 자유공화 시민의 운동이 분산형 네트워크형으로 급진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또 꼭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2017년 1월 며칠인가 그날이 저거였어요. 그 설날이었어요. 그런데 설날이 그때 토요일 날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탄기국에서 했잖아요. 그 대한문 앞에서. 그래서 이 탄기국 그 멤버들한테 집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면 내가 할게. 저는 원래 집회를 크게 하질 않았었어요. 집회를 주도하지 않고 탄기국 집회가 있을 때 저희 멤버들이
대형 깃발, 뭐 10m, 10m짜리 대형 깃발 한 3대랑 기수 한 2, 300개를 해서 딱딱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차량 한 서너 대 해가지고 그걸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탄기국과 다른 조직인데 그냥 탄기국 집회에 협력을 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탄기국에서 저한테 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결국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부랴부랴 해갖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한 3, 4천 명, 한 5천 명 성공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갑자기 탄기국 멤버들이 튀어와갖고 막 마이크 잡고 뭐 거의 단상을 점령하다시피 해. 몸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양반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양반들은 이게 이제 분열하는 원심력도 겁나는 거고 집회가 분산형 네트워크형이 되는 것도 겁나요. 제가 그래서 그날 서울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목동에 있는 방심위에 항의 집회 간다 그래서 지하철 행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5호선 지하철을 타고 한 2천 명이 저녁 늦게 목동에 가서 목동을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죠. 그날입니다. 그게 설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형 네트워크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파워가 강해져요. 단지 일사불란해야 돼요. 분산 네트워크 되면서 단일 대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 통신 방식이요. 지능이 센터에만 있질 않잖아요. 인터넷 통신 방식은 라우터라고 불리는 노드들이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지 센터 지능이 없어요. 중앙 당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 대신에 라우터가 그 수많은 라우터들 전 세계 뭐 집에 있는 공유기도 일종의 라우터니까 그것까지 하면 수억 개의 라우터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일사불란해요. 일사불란한 공통 지능, 공통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고요. 이 단일 대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운동은 어떤 거냐면 운동 자체는 분산형이 되고 네트워크형이 되면 좋아요. 물론 뭐 주력 부대가 광화문에 한 3, 4만 명, 제 3, 4만 명이면은 문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메꾸는 게 3, 4만입니다. 저는 짜요. 하나쯤 있는 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 분산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게 일사불란한 공통의 지능, 공통의 프로토콜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마다 하는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강사도 지난주에 세이브 코리아 나갔죠. 그라운스 이런 분들이 한 세이브 코리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 더 파괴력이 강해져요. 셋째는 뭐냐면 미국의 그 한국 전략이 급속하게 정교화해지고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를 들어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게 지금 그 화면이에요. 선동연설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 뿐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영국 대사님 몇 명, 이 주한 대사를 한 너댓 명 같이 불러서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엉성한 전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어떤 이런 종류에 대한 도덕적 보수주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안에서 최강의 친미 불락은 기독교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 진영이라고. 그러면 그 주한 미 대사의 저런 행보는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 대한 거기는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거기 정면 모독이죠. 저런 한국 전략을 폈었다니까요. 2022년 불과 2, 3년 전에. 이 필립 골드버그가 그 주한 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 도우미로 나서는 순간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은 미국에 대해서 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이 정도로 엉터리예요. 절대 미국이 그 무슨 뭐 트럼프 진영은 똑똑하고 바이든 진영은 뭐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저거 터지고 나니까 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시건방지게 나와서 It is badly misjudged. 아주 나쁜 판단이고요. It is illegitimate. 네,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는 불법적이라는 뜻하고도 통하거든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당신이 뭘 알아서 그 잘난 체하고 그렇게 떠드냐?
그 미국이 한국을 잘 파악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거대 관료 조직이에요. 국무부, 국방부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트럼프든 누구든 윗대가리들 중에는 한국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통찰력 높은 정책을 스스로 스스로 짜내서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 눈 부릅뜨고 연구하나? 한국은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데. 또 일부 전략 브레인들이 한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정책 제언을 내고 싶어도 그게 윗대가리까지 제대로 올라가질 못해요. 정책은 엉뚱하게 빗나가기 일쑤예요. 보세요. 저기 뭐야 그 엘브리츠 콜비 조선일보가 띄우고 한동훈이랑 짝짝꿍 사인 받은 요번에 저는 듣보잡이라고 보는 요번에 운이 좋아서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 됐죠. 저는 그 인간 힘 못 쓴다고 봐요. 국방부 그런 자리에 데피티 세크리터리 그런 자리는요. 보통 이제 무기 체계 다루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료 체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료 체제입니다. 한 200만에서 300만 돼요. 규모가. 미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이렇게 그 자리에 박은 거지. 예. 왜냐면 거기 이제 드론이냐 고급 드론이냐 혹은 뭐 AI냐 아니면은 아주 초고급 6세대 전투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노선 투쟁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전략 브레인들이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웃대가리들까지 대통령까지 국방장관 혹은 국무장관 혹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제대로 밟아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트럼프는 이고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번 흔들면은 그냥 그걸로 이상하게 뭉개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엉뚱하게 빗나가기가 일쑤예요. 이 높으신 양반들의 관념에서는 대한민국은 BTS 보유국, 블랙핑크 보유국, 삼성전자 보유국, 원자력 발전 기술 보유국, KF-21 기술 보유국 뭐 이런 잘 나가는 서방 선진국이에요. 거기다가 뭐 트럼프가 선거판에서 얘기했듯이 뭐 내가 있었으면 나는 한국에서 그 방위비 분담금 한 해에 100억 달러씩 뽑았다. 예? 10 빌리언. 굉장히 그 부유한 머니머신이다. 돈 뽑는 기계다. ATM 기계다. 머니머신이 그 옛날 세대에서는 그 ATM 기계를 머니머신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돈 잘 벌어주는 회사. 비슷한 거지. 돈 잘 벌어주는 사업. 그걸 머니머신이라 그래요. 돈 잘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잘 벌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My father is a money machine. 그럼 나한테 돈 잘 지급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윤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결기와 진정성을 증명하면서 진실을 까발린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지금 그 깊게 깔려 있는 종중, 간첩 같은 자들의 장악력. 이걸 다 까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냥 머리에 찬물 뒤집어 쓴 거지. 정신 번쩍 들은 거지. 트럼프 요새 한국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안 그러잖아. 이렇게 되면 실무 차원의 전략 브레인들이 만드는 보고서와 정책 제안서가 최고 결정자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귀가 열린다고 이런 사람들의. 트럼프나 루비오나 월츠의 귀가 열린 상태가 돼요. 그 귀를 열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예. 이는 이제 최근 국무, 국방, 정책 입안자들의 연달아서 한국계 젊은 브레인들이 임명되는 상황에 의해서도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언론이 많이 주목 안 했지만, 예.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국, 그러니까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중에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동아시아라 그러면 어디가 동아시아냐? 남북한, 일본, 타이완, 중국, 몽골 거기가 동아시아입니다. 지리적으로 그걸 동아시아, 이스트에이시아라 그래요. 결국 한중일이에요. 타이완과 몽골 붙이고, 네. 한반도,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입니다. 이 담당 차관보죠. 예, 데피티 어시스턴트니까 거기에 케빈 킴이 임명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출신이죠. 네.
명문대 출신이죠. 국무부에서 9년을 근무했고요. 상원 군사위에서 2년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네, 군사위 전문가로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의 이제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존 너, 국방부 동아시아 방위 전략 담당 차관보. 여기는 이제 그 한미일 삼국 방위 협력 이런 거 다뤄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뤄요. 여기는 한국 일본에 대한 정책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아까 엘브리치 콜비 같은 데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East Asia Defense Strategy라고 따로 직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 Defense Strategy, 예, 그 직함이 있습니다. 그 존 너가 임명됐는데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요. 미군 보병 장교를 복무했어요. 아마 ROTC를 했나 봐요. 3년을 복무했습니다. 네, 보병 장교예요. 무슨 정보 장교도 아니고 보병 장교, 야전 장교를. 미 하원의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의 부단장, Deputy General Counsel을 역임했습니다. 뭐 잘 훈련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서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 이거는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군사력 지원, 그거 담당하는 전략을 최종 조율하는 실무 총책이 존 너예요. 한국계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필립 골드버그 날려버리고 한국계로 임시 대사 보냈잖아요.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1월 7일부터 조셉 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저 정신머리 없는 필립 골드버그 같은 자 말고 이제야 그렇게 미국의 머리 위에다가 찬물을 확 씌운 게 누구냐? 윤 대통령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이번에 12월 3일. 그러니까 계몽령이 한국 국민,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계몽령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계몽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미국의 한국 전략 급진화, 이게 지금 세계가 다이내믹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이상한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민심이 바뀌었다, 2030이 돌아섰다, 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그 구속기소장 그거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갑자기 눈치가 빠르니까. 이 세계가 저도 뭐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 저 5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66대 가는 이제 그 할배란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할배돼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계 이런 종류의 다이내믹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이야. 그럼 이렇게 다이내믹 맞물려 돌아가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거대한 흐름, 거대한 다이내믹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대혁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입장 바꿀 리 없잖아.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이 멈출 리 없잖아. 미국의 한국 전략 급진화가 멈출 리 없잖아. 그럼 셋이 상호작용하면서 맞물리면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와요. 따라서 그게 뭐 심우정이가 됐든 무슨 박세현이가 됐든 이상한 저 검사 나부랭이들이 까부는 거, 공수처 오동훈이 뭐 까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경찰 일부 뭐 나부랭이들이 까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문형백은 뭐 헌재 일부 이미선이 무슨 이런 것들 까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결국 이거는 무지막지한 물꼬입니다.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가면. 단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그래도 헌재라든지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게 다 조금씩만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사회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안전밸브 혹은 그게 안전밸브 역할, 그게 말하자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 가니까 맨 마지막에 하중은 헌법재판소랑 법원에 몰려버렸는데 헌법재판소 법원이 멀쩡한 사람 갖다라도 못 견뎌요. 하중이 그렇게 몰리면.
앞에 게 다 깨져나가고 자기들한테만 하중 몰리는 거라서. 그래서 참 참담하죠. 보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의 그 전문직, 이 사법, 경찰, 검찰 전문직, 그 언론, 학자, 이게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대가를 누가 어떻게 치러야 되냐.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 그 참담한 마음과 별개로 그 참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갑니다. 아니에요. 대가 치를 거예요. 어떻게든. 누가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는데 대가 치릅니다. 그것과 별개로 큰 차원에서 보면 셋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용기 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